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5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동점선 계수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동점선 계수와 점선 계수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라번에 있는 것처럼 동점선 계수는 점선 계수 나누기 밀도가 되죠. 자, 따라서 나타내는 단위는 제곱센치/세커 또는 스토크 단위라고 하죠. 반면에 가번에 나와 있는 포이즈라는 것은 그램/센치세커로 점성도의 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동점선 계수와 관계없는 것은 가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분뇨 처리 시설 중에 투입조, 저류조, 소화조 등의 여러 부분에서 부식을 유발하는 가스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혐기성 분해 시에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식성 화물이 뭐죠? 황화물. 자, 그래서 기체는 H2S가 되는 거죠. 따라서 황화수소, 황화물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세포 정식에 관한 모노드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 마이크로는 세포의 비정가율을 말하며 단위는 g이다. 마이크로와 마이크로맥스는 단위가 퍼 시간 단위죠. 답은 마이크로맥스는 세포의 비정가율 최대치를 말한다. 답은 S는 제한기질의 농도이며 단위는 g/리터 또는 mg/리터. 그리고 KS는 마이크로는 2분의 1 마이크로맥스일 때 제한기질의 농도, 단위는 mg/리터나 g/리터.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단위가 잘못됐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친수성 콜로이드의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친수성 콜로이드는 물에 잘 녹는 콜로이드, 반면에 소수성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콜로이드죠. 가번의 표면 장력은 분산매보다 상당히 작다. 나번에 에멀전 상태이다. 답안에 틴달 효과가 적거나 전무하다. 틴달 효과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틴달 효과라는 것은 콜로이드상 물질에서 빛을 조였을 때 빛의 진로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성에서는 틴달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친수성에서는 틴달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점도는 분산매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 틴달 효과 중요합니다. 친수성에서는 없고 소수성에서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원생생물은 세포의 분화 정도에 따라서 진핵생물과 원핵생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원핵세포와 비교해서 진핵세포에만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진핵세포에는 있고 원핵세포에 없는 것은 세포 소기관이죠. 따라서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의 수질이 다음과 같을 때 이 물의 이온 강도는 얼마인가? 칼슘 이온은 0.02몰, 나트륨 이온은 0.05몰, 염소 이온은 0.02몰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온 강도는 가수의 제곱 곱하기 몰농도 플러스 가수의 제곱 곱하기 몰농도를 해서 총합을 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주느냐 하면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이 2가니까 2의 제곱 곱하기 0.02 플러스 나트륨은 1가니까 1의 제곱 곱하기 0.05몰 플러스 염소도 마이너스 1가니까 1의 제곱 곱하기 0.02몰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관계없어요. 제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의 합에서 얼마로 나눠주느냐 하면 2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온 강도는 0.07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환경 미생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 박테리아는 형상에 따라서 막대형, 구형, 나선형 등으로 구별되며 용해된 유기물을 섭취한다. 자, 그리고 나번에 펀자이라는 곰팡이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않으며 폐수 내의 질소와 용존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성장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죠. 답은 LG는 조류입니다. 단세포 또는 다세포의 유기영양형 광합성 원생동물이다. 자, 여기서는 유기영양형 광합성 원핵생물이죠. 원핵 미생물. 자, 그리고 라번에 프로토조아는 편모충류, 선모충류 등이 있으며 흔히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을 잡아먹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은 뭐만 있죠? LG라는 조류만 광합성을 하게 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유기영양형 광합성 원생동물이 아니고 원액 미생물 또는 원액 세포라고 하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염분 농도는 비교적 얕은 지하의 수는 하천수보다 평균 30% 정도 이상 큰 값을 나타낸다. 답은 지하수의 무기물질이 물에 용해되는 순서를 보면 규산염, 칼슘, 마그네슘의 탄산염, 마지막으로 염화물, 알칼리 금속의 황산염 순서로 된다. 답은 자연 및 인위의 국지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기 쉽다. 답은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가 주된 생물 작용이다. 하반에 보시면 지하수의 무기물이 물에 용해되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염화물, 알칼리, 금속의 황산염이 가장 먼저 용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칼슘 및 마그네슘의 탄산염, 그리고 규산염 순서예요. 따라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나번.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단위가 잘못 표현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밀도는 g/cm의 삼성 맞습니다. 나번의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힘이니까 다인/per 제곱센치가 아니고 다인/per 제곱센치는 압력이죠. 다인/per 센티미터가 됩니다. 답은 압력은 다인/per 제곱센티, 라번의 열 전도도는 칼로리/per 센티미터 세크도씨. 따라서 표면 장력은 제곱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6만 미터의 삼성퍼데이의 상수를 살균하기 위해서 30kg/d의 염소가 주입되고 살균 접촉 후에 잔류염소는 0.2mg/L일 때 염소 요구량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염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염소 주입량에서 염소 잔류량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염소 주입량을 보시게 되면 총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량을 여러분들 농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총량 나누기 유량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30kg/day 나누기 6만 미터의 삼성/day를 하시게 되면 kg/m의 삼성이 되잖아요. 그럼 kg/m의 삼성을 mg/L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삼성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kg/m의 삼성 10의 삼성을 곱하면 mg/L가 됐어요. 그럼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은 염소 주입량 0.5에서 잔류 염소량 0.1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0.3mg/L라는 염소 요구량이 나오게 되죠.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는 단위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복지대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위폴의 하천 정화 단계 기준. 가번의 용존 산수령이 증감에 따라서 질산염과 아질산염의 농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 가번의 회복지대 같은 경우에서는 용존산수 DO가 증가를 합니다. 산소가 늘어나니까 질산염과 아질산염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게 되죠. 질산염은 NO3-, 아질산염은 NO2-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나번에 혐기성균이 호기성균으로 대체되며 펀자에도 조금씩 발생한다. 다번에 광합성을 하는 조류가 번식하고 원생동물, 윤충, 갑각류가 번식한다. 다번에 바닥에서는 조개나 벌레의 유충이 번식하며 오염에 견디는 힘이 강한 은빛 담수어 등의 물고기도 서식한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연수 중에서 지하수의 경도가 높은 이유는 다음 중에서 주로 어떤 물질의 영향이냐? 우리가 표층에서 호기성분해나 혐기성분해를 하게 되면 CO2가 발생하죠. 그 CO2가 우리가 지표수가 지하수로 내려 들어가면서 CO2를 녹에 들어가서 석회암층을 형성해서 지하수가 경도가 높은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경도가 높은 이유는 CO2에 대한 혐기성분해나 호기성분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CO2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에 관한 미생물의 작용에 있어서 흔히 사용하는 조류의 경험적 화학 조성식으로 알맞은 것은 조류는 582라고 그러죠. 그죠? 582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입니다. 반면에 가번에 572는 박테리아 중에서도 호기성 박테리아가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수의 밀도는 1.5에서 1.7g/cm의 상승 정도로 수심이 깊을수록 밀도는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해수는 풀에 있는 것처럼 염분, 수온, 수압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증가할수록 밀도도 증가하죠. 답은 해수는 강전해질입니다. 답은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에서 4 정도. 답은 염분은 적도 해역보다 남북극 양극 해역에서 다소 낮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해수의 특성에 관계되는 내용도 여러 가지로 시험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론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5번. 분뇨의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은 분뇨는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며 고액 분리가 어렵다고 그래서요. 고액 분리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의 분리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액 분리가 어렵다는 문구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번. 요는 VS, 유기물이죠. 유기물 중에 80에서 90% 정도의 질소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답은 분뇨의 질소는 NH4HSO3, NH4,2SO3의 형태로 존재하며 소화조 내에 산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pH의 상승을 막는 완충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번에 설명해 보면 주로 질소 화합물은 NH4HCO3 그리고 NH4,2CO3예요. 따라서 이 물질들에 의해서 알카리도를 높게 유지합니다. 높게 유지해서 pH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따라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요. 답안의 분뇨의 특성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공장에서 페놀이 500kg 매일 폐수에 섞여 배출된다. 1g의 페놀이 1.7g의 BOD5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인구 당량은 1인 1일당 BOD5는 50g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구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인구수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매일 페놀이 얼마씩 배출되나요? 500kg. 자, 그럼 k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어요. 그럼 500 곱하기 10의 3승 g 페놀 1일당.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1g의 페놀이 1.7g의 BOD5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g의 페놀은 1.70g의 BOD5에 해당한다. 곱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지금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BOD5는 50g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전체적인 단위를 정리하면 단위가 없어지고 인이라는 값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7,000명이 됩니다. 인구당량은 인구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번. 유해물질 오염 발생원과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구리는 도금공장, 파이프 제조, 만성 중독식 간경변. 나번에 시아는 아연 재련 공장, 인쇄공업, 그리고 파킨슨씨 병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파킨슨씨 병 증상은 주로 망간이죠, 망간. 그리고 망간은 광산이나 합금, 유리 착색 공업에서 주로 배출이 됩니다. 풀이를 참고하세요. 다음에 PCB는 변압기, 콘덴서 공장에서 배출되고 질환은 가내미유증. 답은 비소는 광산 정령 공업, 피혁 공업, 피부 흑색화가 가장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죠.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보시면 스트리트 페퍼스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최초의 수질 모델링이다. 하천 수질 모델링 맞습니다. 답은 유속, 수심, 조도 계수에 의한 확산 계수를 결정한다. 자, 나번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스트리트 페퍼스의 모델이 아니고 QUAL 원 모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나번이 틀렸고요. 답은 점오염으로부터 오염 부하량을 고려한다. 답은 유기물의 분해에 따른 용존산소 소비와 재폭기를 고려한다. 나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다음 중에서 적조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해류의 정체 맞습니다. 답은 염분 농도의 감소가 돼야 되죠. 답은 수온의 상승, 영양염료의 증가. 영양염료의 대표적인 물질은 인이나 질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염분 농도는 감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호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겨울철 심수청은 혐기성 미생물의 정식으로 유기물이 적정하게 분해되어서 수질이 양호하게 된다. 혐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질이 어때요? 나빠지겠죠?
나번에 봄이나 가을에는 물의 밀도 변화에 의한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도 현상은 봄과 가을에, 그리고 성층 현상은 강한 성층은 여름에, 약한 성층은 겨울에 일어나죠. 자, 답은 깊은 호수의 경우에 여름철에 심수층 수온 변화는 수온 약층보다 크다. 심수층, 그리고 수온 약층, 그리고 표수층, 이 세 가지 층 중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수온 약층, 다시 말해서 변온층, 중간에 있는 층이죠. 라버는 여름철에는 표수층과 심수층 사이에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수온 약층이 존재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온 약층이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납은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나비온을 함유하는 폐수에 알칼리를 첨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30mg per 리터의 나비온을 함유하는 폐수를 침전 처리할 경우에 이론상 OH-의 첨가량은 이 폐수 1리터당 몇 mg이냐고 그랬어요. 납의 원자량은 207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납과 OH-가 반응해서 PbO 플러스 H2O가 만들어진다고 반응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납과 OH-를 반응을 시키면 되겠죠. 왜? OH-의 첨가량을 계산하니까. 그럼 Pb의 원자는 207입니다. 207g일 때 OH는 17이죠. 2 곱하기 17g. 자, 그리고 나비온은 30mg per 리터예요. 따라서 X 하면 우리가 OH-의 필요량이 나오는 거죠. 얼마죠? 4.93mg per 리터. 계산은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번. 폐수 속의 염산 18.25g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 칼슘의 양은 얼마인가? 자, 먼저 HCl의 당량을 이용을 해서 수산화 칼슘으로 전환할 거예요. 자, 그러면 HCl 당량을 보면 지금 주어지는 HCl이 염산이니까 18.25g이거든요. 자, HCl, 염화수소, 염산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분자량 36.5g 나누기, 자, H가 한 개니까 몇 당량짜리? 1당량짜리. 그래서 1당량은 36.5g이에요. 따라서 0.5 EQ가 나왔어요. 이 값을 수산화 칼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0.5 EQ 곱하기 1당량에 해당하는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의 분자량은 74g. 수산화 칼슘에서 OH가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수산화 칼슘은. 그래서 OH가 2개니까 몇 당량짜리? 2당량짜리. 그래서 74g 나누기 2가 1당량이죠. 그래서 당량 없어지고 g이 나오죠. 따라서 수산화 칼슘의 양은 18.5g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화 용존산소 농도가 12mg per 리터인 어떤 활성온이조에서 물의 실제 용존산소 농도를 8mg per 리터에서 2mg per 리터로 낮출 경우에 액상으로서의 산소 전달률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산소 전달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 KLA가 들어가 있는 공식을 보면 자, DT분의 DO는 KLA 곱하기 CS-C예요. 자, DT분의 DO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에 따른 용존산소 변화량이죠. KLA는 산소 전달 계수, CS는 포화산소 농도, 그리고 C라는 것은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예요. 그래서 CS-C가 실제로는 뭐냐면 산소 부족 농도입니다. 산소 부족 농도라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값을 나타냈을 때 문제 조건에서 포화 용존산소가 나와 있고 현재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CS-C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따라서 먼저 포화산소 농도가 12mg per 리터예요. 그러면 현재 하천에 녹아 있는 산소가 8mg per 리터에서 2mg per 리터로 낮아졌을 때 몇 배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12-8 나누기 12-2를 하게 되면 8mg per 리터에서 낮아진 값을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12mg per 리터 마이너스 2mg per 리터 나누기 12mg per 리터 마이너스 8mg per 리터를 하게 되면 몇 배가 나오느냐면 2.5배가 나오는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의 값이 분모, 변화된 값이 분자에 가는 거죠. 그래서 8mg per 리터에서 2mg per 리터가 됐으니까 8mg per 리터가 분모, 2mg per 리터가 분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처리법을 연결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비소 함유 폐수는 수산화 제2철 공침법, 나번에 시안 함유 폐수는 오존 산화법,
답은 육가크롬 함유 폐수는 알칼리 염소법, 라번의 가드뮴 함유 폐수는 황화물 침전법. 답안에 나와 있는 알칼리 염소법은 시안 함유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죠. 반면에 육가크롬 함유 폐수법 같은 경우에서는 수산화물 침전법 또는 환원 침전법 이렇게 하죠. 육가크롬은 삼가크롬으로 환원한 다음에 OH-를 주입해서 침전을 시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산화물 침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5번에 보시게 되면, 자, 2만 명의 처리 인구를 가진 폐수 처리 시설에서 슬러지 발생량이 0.12kg 캡대의 CAP라는 캡이 인구입니다. 슬러지는 70%의 휘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0%가 분해된다. 분해 슬러지당 0.89m의 삼성/kg의 소화가스가 발생하며 50%의 메탄이 함유되어 있고 메탄의 열량은 35,850kJ/m의 삼성이라면 소화조 보온을 위해서 가용한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가용한 에너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가용한 에너지는 슬러지에서 발생하겠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슬러지를 계산하다 보면 지금 슬러지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당 0.12kg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수를 곱합니다. 인구수가 2만 명이죠. 그러면 총 인구에 해당한 슬러지가 kg/day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휘발성 유기물, 분해되는 물질이 휘발성 물질이니까 70%라고 해서 0.7을 곱했어요. 이 유기물 중에서 50%만 분해된다고 그래서 다시 0.5를 곱합니다. 그리고 1kg당 0.89m의 삼성의 소화가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89를 곱해. 자, 그런 다음에 가스 중에 메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느냐? 50% 함유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0.5를 곱해요. 자, 그리고 메탄의 열량, 우리가 계산하는 가용 에너지는 메탄이니까 메탄의 열량이 1m의 삼성당 35,850kJ/m의 삼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그 값을 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곱하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죠. 따라서 가용한 에너지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558,363.75kJ/h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있는 값을 다 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00m의 삼성의 폐수 중에 부유물질 농도가 200mg/L일 때 처리 효율이 70%인 처리장에서 발생 슬러지량은 얼마인가? 자, 비중은 1.03이고 함수율은 9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슬러지 발생량은 SS 농도 곱하기 유량 곱하기 제거율 나누기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으로 나눠준 다음에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계산하죠. 그러면 SS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SS 농도가 200mg/L니까 0.2kg/m의 삼성, 그리고 폐수량이 1000m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처리됐느냐? 70%가 처리됐다고 했으니까 0.7.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을 보정해 주죠. 따라서 비중을 kg/m의 삼성이라는 비중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0의 삼성. 따라서 1.03은 1030kg/m의 삼성이 됐어요.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처리 후의 함수율은 95%입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슬러지량은 2.72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식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면 보통 음이온 교환 수지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음이온 선택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자, 암기법은 싱크크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SIN이 싱크브롬 이렇게 외우는 거죠. 싱크브롬. 자, S, SO4E-, 그리고 I, 요드, N, NO3, 그 다음 크롬, 브롬, Br. 따라서 가번이 정답. 싱크브롬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 200mg/L의 유기성 폐수를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FMB를 0.25/day, 폭기시간이 6시간, 폭기조의 MLSS는 얼마인가? FMB가 나와 있으니까 가장 핵심은 FMB 구하는 식입니다. 자, FMB라는 것은 BOD 곱하기 Q 나누기 MLSS 곱하기 V잖아요. BOD하고 한상은 Q, MLSS하고 한상은 V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폭기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시간으로 바꿔. 그러면 T가 V 나누기 Q잖아요.
근데 여기는 Q 나누기 V니까 역수를 취해.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따라서 FMB가 0.25%, 그리고 BOD가 200mg/L입니다. MLSS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시간은 지금 폭기 시간이 6시간이에요. 데이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6시간 나누기 24를 해서 데이로 바꾸죠. 그 이유는 FMB의 시간 단위가 데이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MLSS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3200mg/L라는 MLSS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보통 1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의 침강 속도가 작게 되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침강 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침강 속도 VS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rho S 마이너스 rho W G예요. 자, 그래서 침강 속도와 직경의 제곱의 비례, 밀도 차의 비례, 중력 가속도의 비례, 점성도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점성도가 크면 클수록 침강 속도가 작게 되죠. 반비례하니까. 따라서 여기서 바르게 된 설명은 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귀성 반응기에 있어서 생물학적 고형물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짧은 수리학적 체류 시간으로 시스템을 운전한다. 자, 여기서는 생물학적 고형물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방법은 수리학적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수리학적 시간이 아니고 긴 수리학적 체류 시간입니다. 답은 시스템 내의 고형물을 유지하는 농후한 슬러지 블랭킷을 개발한다. 그리고 답은 시스템에서 박테리아가 자라고 유지될 수 있는 고정된 표면을 제공한다. 답은 반응기 유출수로부터 고형물의 분리 및 이 고형물의 반응기로 재순환.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답은.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분뇨와 같은 고농도 유기 폐수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최적 처리법은, 자, 분뇨와 같은 고농도 유기 폐수예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유기물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때는 호기성 처리보다는 어떤 게 유리하죠? 현귀성 처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귀성 소화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량이 500m의 삼성 per 1이며 SS의 침강 속도는 25m per 1, SS를 90%까지 제거하고자 하면 침전지의 수면적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수면적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침전지의 수면적은 우리가 수면 부하율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수면적 부하율이라는 것은 폐수량 나누기 수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SS의 침강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침강 속도와 수면적 부하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면적 부하율의 제거 효율을 곱한 값이 뭐가 되느냐면 침강 속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의 상관관계에서 문제를 풉니다. 침강 속도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25m per day. 자, 그리고 유량 나누기 수면적. 뭐가 돼요? 수면적 부하율이 되죠. 곱하기 몇 %까지? 90%까지. 따라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수면적 또는 표면적은 18제곱미터라는 값이 산출이 되겠죠. 가장 간단한 침강 속도와 수면적 부하율의 상관관계에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33번, 폐수량 500m의 삼성 per day, BOD가 1000mg/L인 폐수를 살수 여상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여제에 대한 BOD 부하를 0.2kg/m의 삼성 day로 할 때 여상의 용적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BOD의 용적 부하죠. BOD의 용적 부하. 지금 여기 보면 BOD의 용적 부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BOD의 용적 부하에서 kg/day라는 것은 BOD 농도 곱하기 유량이 되는 BOD 총량 나누기 미터의 삼성은 최적이에요. 그러면 BOD 용적 부하가 0.2kg/m의 삼성 day. 자, 너 BOD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BOD 농도가 1000mg/L,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1000mg/L는 1kg/m의 삼성이죠. 자, 그리고 폐수량 500m의 삼성 per day 나누기 최적 V.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최적은 2500m의 삼성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계산하는 문제는 단위를 환산하지 않고 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단위 환산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34번, 다음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 수중에 암모니아성 질소의 효과적인 제거 방법으로 틀린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는 응집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탈기시켜야 됩니다. 대기 중에 N2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생물이 흡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루미 응집제죠. 응집제를 이용해서 침전시킬 수 있는 물질은 질소는 없어요. 그러면 이는 가능하죠. 생물학적 처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미생물이 흡수해서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응집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질소는 응집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면 고도수 처리에 사용되는 분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한해여가의 분리 형태는 체그럽이다. 나번에 역삼투의 막 형태는 대칭형 다공성막. 대칭형 다공성막은 정밀여과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정밀여과의 구동력은 정수합차. 라번에 투석의 분리 형태는 대륙 없는 층에서 확산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추진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투석이죠. 전기투석. 전이차, 투석은 농도차, 그리고 역삼투를 비롯한 여과에 관계되는 것은 정수합차가 구동력. 꼭 기억을 하세요. 추진력이라는 거.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처리장에 2만 미터의 삼성포대에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체류 시간은 30분, 속도 경사가 40ps의 응집 심전조를 설계하고자 할 때 교반기 모터의 동력 효율을 60%로 예상한다면 응집 심전조의 교반기 필요한 모터의 축동력은 얼마인가? 점성도는 10의 마이너스 3성 kg/m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동력은 속도 경사의 제곱 곱하기 점성도 곱하기 용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모터의 동력의 효율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100 나누기 효율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효율은 100%를 기준하는데 100%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동력을 더 많이 가동을 시켜서 100%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동력이 더 많이 듭니다. 자, 속도 경사가 지금 얼마냐면 40ps를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점성 계수는 10의 마이너스 3성 kg/ms. 그리고 용적은 지금 얼마 있죠? 여기 용적은, 자, 용적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 자, 용적은 유량의 체류 시간을 곱하면 돼요. 자, 유량이 대이고 체류 시간이 분이니까 시간을 맞춥니다. 자, 대이를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을 보정했어요. 그러면은 30분을 곱하면 전체적인 시간 단위를 다 없애지죠. 자, 그리고 동력이 효율이 60%예요. 그래서 60%니까 100 나누기 60%, 100분의 60%가 아니에요. 100 나누기 60%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1111.11W라는 값이 산출이 되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죠. BOD 1kg 제거에 0.9kg의 산소가 소요된다. 폐수량이 2만 미터의 삼성이고 BOD 농도가 250mg/L일 때 BOD를 모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얼마인가? 2kg 오토 주입에 1kW의 전력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2kg의 오토 주입에 1kW의 전력이 소모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산소 있는 값을 찾습니다. BOD 1kg 제거에 0.9kg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 단위를 날립니다. 자, 그리고 BOD 농도는 250mg/L예요. 자, 이게 폐수량 2만 미터의 삼성 per day를 이제 2만 미터의 삼성을 곱해야 되겠죠. 총량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농도 250mg/L는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니까 0.25kg/m의 삼성이에요. 자, 요 값은 BOD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폐수량 2만 미터의 삼성 없으면 남는 단위는 동력, kW만 나오죠. 따라서 2250kW의 동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의 성질이 BOD 1000mg/L, SS 15000mg/L, pH 3.5, 질소분 55mg/L, 인산분 12mg/L인 폐수가 있다. 이 폐수의 처리 순수로 알맞은 것은, 자, 먼저 SS라는 고형물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SS 처리하고, 그리고 pH가 있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요. 자, 중화를 시키고 BOD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이죠, 인. 이제 인도 미생물 처리가 되는데 미생물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침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침전을 할 수도 있고 BOD도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침전이라는 것은 여러 미생물이 먹이 활동을 해서 무거워지면 가라앉아서 침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제거하는 과정을 뜻하게 되죠. 반면에 인 같은 경우에서는 응집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침전을 시켜서 처리해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BOD와 인은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미생물을 키워서 무거워진 미생물이 침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비교적 일정한 유량을 폐수 처리 처리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 처리 시설 다음에 설치하는 시설은, 자, 예비 처리 시설 다음에 처리하는 시설은 균등조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처리수의 BOD 농도가 5mg/L인 폐수 처리 공정의 BOD 제거 효율은 1차 처리 40%, 2차 처리 80%, 3차 처리 15%이다. 이 폐수 처리 공정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BOD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BOD, 이제 우리가 제거 효율 구하는 공식에 보면 제거 효율은 1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이 값에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유입수의 BOD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출수의 BOD 알아야 되고 총합 효율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유출수의 BOD가 얼마냐 하면 처리수의 BOD니까 5mg/L를 알고 있어요. 그럼 총합 효율은 몰라요. 그래서 장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총합 효율은 1 효율, 1 효율 2, 1 효율 3 해서 각각을 해서 곱하면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처리 장치의 효율이 40%니까 여기 대입, 80% 여기, 15% 여기 대입할 때는 100을 나눠서 0.4, 0.8, 0.15를 대입하면 되겠죠. 나온 값이 총합 효율이에요. 그 값을 어디다 넣느냐? 여기 집어넣어서 우리가 유입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죠. 자, 따라서 총합 효율을 계산해 보니까 89.8%가 나왔어요. 그럼 89.8%는 1 유입수의 BOD 분의 유출수의 BOD 5mg/L 전체 곱하기 100을 해서 유출수의 BO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49.02mg/L라는 유출수의 BOD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량 측정 시 적용되는 웨어의 웨어판에 대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웨어판 안측의 가장자리는 곡선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곡선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다음에 웨어판은 수로의 장축의 직각 또는 수직으로 하여 말단의 바깥 틀에 누수가 없도록 고정한다. 다음에 직각삼각 웨어의 유량 측정 공식은 Q는 KBH의 2분의 3성, KBH의 2분의 3성은 사각웨어, 삼각웨어는 KH의 2분의 5성이죠. 라버리 웨어판의 재료는 10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내구성이 강한 첼판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10mm 이상이 아니고 3mm 이상.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번 하나만 있네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표시된 농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ppm으로 다 바꿉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는 미리그램 퍼 리터와 동일하니까 그 미리그램 퍼 리터는 ppm입니다. 자, 그리고 ppb를 ppm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0.24 ppm이 되고 24mg per L는 ppm이죠. 그리고 2.4 ppm, ppm이에요. 따라서 가장 낮은 것은 얼마죠? 0.24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동일한 단위로 만들어 놓고 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3번 문제입니다. 이온전극법에서 사용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 저항 전위계 또는 이온 측정기는 미리볼트까지 읽을 수 있는 고압력 저항 측정기여야 한다. 다음에 이온 전극은 분석 대상 이온에 대한 고도의 선택성이 있다. 다음에 이온 전극은 일반적으로 칼로멜 전극 또는 산화은 전극이 사용된다. 다음에 이온 전극은 이온 농도에 비례해서 전위를 발생할 수 있는 전극이다. 자, 여기서 비교 전극은 답안에 대한 설명은 칼로멜 전극 또는 산화은 전극의 설명은 지금 염화은 제일수원 전극 칼로멜 전극이죠. 또는 은염화은 전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온 전극이 아니고 뭐냐면 비교 전극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온 전극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독이나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서 시료와 혼합 표준액을 측정한 후에 검정곡선의 작성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따라서 검정곡선에 해당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검정곡선법이 있고 내부 표준법이 있고 표준물질 첨가법이 있어요. 따라서 넓이 백분율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산화치법에 미생물 플럭이 형성된 경우 DO, 용존산소 측정을 위한 전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미생물의 플럭이 형성됐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약을 주입하죠? 황상구리 설파민산을 주입한다고 해서 황상구리 설파민산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갈선 분광법을 적용해서 아이언 측정 시에 발색이 가장 잘 되는 pH는, 자, 여기서 아이언을 측정을 했을 때 진코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진코법이 자외선 갈선 분광법이에요. 자, 이때 pH는 약 9죠. 약 9라는 것은 pH는 9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래서 정확하게는 8.8에서 9.2를 나타내니까 나번이 정답.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정시험 기준에서 정의한 용어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표준 온도는 0도씨를 말하고 온수는 60에서 70도, 냉수는 15도씨야. 맞습니다. 답안에 감압도는 진공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Hg 이하. 맞죠? 답안에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하면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매 g당 0.3mg 이하. 맞습니다. 방울수라면 4도씨가 아니고 20도씨에서 20방울을 적하했을 때 1ml가 되는 것을 방울수.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 온도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색도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색도 측정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색상에 관계없이 단순 색도차 또는 단일 색도차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나번에 백금 코발트 표준 물질과 아주 다른 색상의 폐하수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백금 코발트 표준 물질과 비슷한 색상이나 아주 다른 색상의 폐하수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은 근본적인 간섭은 적용 파장에서 콜로이드 물질 및 부유 물질의 존재로 빛이 흡수 혹은 분산되면서 일어난다. 답은 아담슨 니켈슨의 색도 공식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비슷한 색깔이나 아주 다른 색상의 폐하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시료 채취량은 보통 얼마? 3에서 5리터. 그죠? 3에서 5리터 정도.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보겠습니다. 자, 50번에 보시게 되면 시한화합물의 측정 시 방해물질과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시약의 연결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잔류염소는 아스코르빈산 용액, 나번에 황화합물은 아세트산 아연 용액, 답번에 유지류 노말핵산, 라번에 중금속은 아비산나트륨 용액. 아비산나트륨 용액은 중금속이 아니고 잔류염소죠. 따라서 라번. 자, 50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황화합물에 관계되는 황화합물을 우리가 이제 황화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시약, 아세트산 아연 용액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51번 수지로이온 공정시험 기준상 노말핵산 추출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노말핵산 추출 물질은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상물질, 광유류가 해당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가 있어요? 셀룰로스류가 있네요.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면 수지로이온 공정시험 기준에서 총대장균군의 시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총대장균군 그리고 분홍선 대장균군의 시험 방법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총대장균군의 시험 방법은 망여과법, 그리고 시험관법, 그리고 평판집락법, 효소이용정량법이죠. 따라서 답은 부수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치어냈습니다. 그리고 53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인도는
황화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인이나 황화물이에요. 따라서 인이나 황화물은 불꽃 광도 검출기가 되는 FPD를 사용하니까 나번이 정답. 자, 54번은 똑같은 문제가 두 번 출제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료 채취량은 시험 항목 및 시험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3에서 5리터.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독이나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시료를 고주파 유독 코일에 의해서 형성된 아르곤 플라즈마에 도입해서 6000에서 8000K에서 들뜬 상태의 원자가 1번 바닥 상태로 전이됐을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 광도를 측정해서 원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라번이 되는데 이 문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있거든요. 위쪽을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를 여기 상태. 자, 아래쪽을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바닥 상태가 기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되죠. 반면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방출하면 돼요. 그래서 라번을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처리 방법 중에서 질산 과염소산에 의한 분해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갑은 유기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한다. 답은 시료에 질산을 넣고 가열하여 정발 농축하고 냉방 후에 다시 질산 과염소산을 넣고 가열해서 백연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열을 중지한다. 답은 질산만을 넣을 경우에 폭발 위험이 있어 과염소산을 넣고 질산을 넣는다. 항상 질산을 먼저 넣고 과염소산을 넣어줘야 됩니다. 유기물을 함유한 뜨거운 용액에 과염소산을 넣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분해법은 질산을 항상 먼저 주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입니다.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시료의 조제는 시료의 개체수는 개수 면적당 10에서 40 정도가 되도록 조정한다. 답은 시료의 조제는 원심 분리 방법과 자연 침전법을 적용한다. 답은 정성 분석은 목적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를 조사하는 것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 정량 시험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수는 정확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고배율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는데 고배율보다는 저배율에서 중배율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에 보시게 되면 BOD 측정 시에 시료의 전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pH가 1번 6.5에서 8.5죠. 범위를 벗어나는 시료는 염산 용액 또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시료를 중화하고 pH 7에서 7.2로 한다. 다만 이때 넣어주는 산 또는 알카리의 양이 시료량에 얼마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되죠? 0.5%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59번 문제. 다음은 부유물질의 측정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유리섬유 여과질을 여과장치에 부착하여 미리 정제수 20ml씩으로 1번 3회입니다. 3회 흡입 여과하여 씻은 다음에 시계 접시 또는 알루미늄 호일 접시 위에 놓고 105에서 110도씨 건조기 안에서 몇 시간? 2시간 건조시켜 데시게이터에 넣어서 방치하고 냉각한 다음 항량에서 무게를 정밀히 달고 여과장치에 부착시킨다. 따라서 갈로안에 들어갈 말은 3회 2시간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부유물질의 분석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05 노르말 케미노포 4.0리터를 만들려고 한다. 케미노포는 몇 g이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노르말 농도는 단위가 EQ/리터죠. 그래서 0.05 노르말은 0.05 EQ/리터
질량 나누기 부피가 지금 얼마죠? 4.0L 곱하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과망간산 칼륨은 여러분들 원자량이 안 주어져 있더라도 분자량은 158g, 당량은 5당량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당량은 158g 나누기 5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따라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158 나누기 5입니다. 따라서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면 6.32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특히 K면허프는 우리가 강산화제로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시약 중에 하나예요. 자주 등장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그 값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몰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분자량 158g을 쓰고 노르말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158g 나누기 5를 사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과망간산 칼륨 1당량은 158g 나누기 5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